테일러 박사는 평소보다 3시간 일찍 나사가 위치한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너버럴 케네디 우주센터에 도착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메리카노를 홀짝이고 있었다. 그는 나사의 화성 테라포밍 프로젝트 책임자로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행성공학자였다. 테라포밍이란 외계 행성에 지구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후나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60대 사무직의 몸이 을에 그렇듯 두툼한 뱃살과 반쯤 벗겨진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뿔테 안경 뒤로 엔지니어의 날카로운 눈매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하지만 베테랑인 그도 오늘만큼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20년간 열정을 바친 프로젝트가 활용 점정을 찍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화성의 극지방에 수소폭탄을 투하하여 얼음을 녹이는 실험이 오후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22세기의 지구는 인구가 100억 명에 도달함으로써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었다. 온난화와 식량 자원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공해가 대기와 바다를 뿌옇게 감싸고 있었다. 즉, 인류의 영원한 어머니인 지구가 자연환경 파괴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는 중이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은 유엔에 모여 인구의 절반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기로 결정하고 사전 필수 작업인 테라포밍 프로젝트의 전권을 최강 대국인 미국에 이양하는 것을 합의했다. 인류 생존을 위한 중차대한 임무는 미국의 우주 탐사 및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나사가 담당 부서로 선정되었고 최고의 행성공학자로 인정받는 테일러 박사가 영광스러운 그러나 극도로 부담스러운 이 일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는 화성 통제실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자신의 집무실 사무용 가죽 의자에 앉아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후후 불어가며 화성이라는 붉은 행성은 지구인과 우스꽝스러운 인연을 맺은 곳이라 생각했다. 지구인들은 오랫동안 화성에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1877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지오반니 스키아파렐리가 망원경으로 화성 표면을 측정하던 중 운하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화성인의 존재에 대한 허구와 헛소문이 처음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것은 웃지 못할 단순 번역상의 오류로 지오반니는 이탈리아어로 강바닥에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운하로 바뀐 것이다. 당연히 사람들은 누가 운하를 건설했는지 궁금해했고 화성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말도 안 되는 추측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938년 헬로윈 데이 바로 전날 하버트 조지 웰스가 발표한 SF 소설 우주전쟁이 미국의 라디오 드라마로 방송되면서 큰 문제를 일으켰다. 화성인의 지구 침공을 성우가 진짜로 실감나게 연기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정말로 화성인이 지구를 공격한다고 오해해 뉴욕시에서 탈출하는 심각한 공황 상태가 발생한 것이다. 나중에 단순 해프닝으로 밝혀지고 해당 방송사는 엄중한 징계를 받았으나 이 사건은 화성인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각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정타는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후 1976년 화성 탐사선 바이킹 1호가 화성 표면을 탐사해 지구로 보낸 사진 중에 사람의 얼굴 형상이 발견되면서 극에 달했다. 사람들은 화성인이 존재한다는 숨길 수 없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이는 그림자와 침식작용에 의한 단순한 착시라는 것이 몇 년 후에 밝혀졌다. 테일러 박사는 웃긴 인연도 하나의 인연이라며 옅은 미소를 지은 후 커피잔을 내려놓고 모니터를 통해 붉은 행성의 사막을 바라보았다. 그는 중력, 산소량, 온도, 크기 그리고 지구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음에는 화성 테라포밍을 반대했었다.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화성의 하루는 24시간 30분으로 지구와 비슷했지만 대기가 희박했고 중력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으며 때로는 한 달 내내 에베레스트 산만한 모래폭풍이 불기도 했다. 게다가 자기장이 없어
태양 목살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고 결정적으로 화성의 기온은 낮 0도, 밤 영하 127도로 호모사피엔스가 견디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게 추운 날씨였다. 그리고 기온이 낮아 사람이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어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물이 존재하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토성의 위성 타이탄을 적극적으로 추천했었다. 하지만 화성 대비 이동거리가 몇 배로 늘어남에 따라 더 긴 가사 상태가 요구됐고 이주 예정자들은 신체 기능 저하를 두려워해 그의 제안을 격렬하게 반대했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의식해 이주 예정자들의 편을 들었고 결국 지구 인구의 절반을 품게 될 새로운 우주 식민지로는 붉은 행성이 선택되었다. 그는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결정이 못마땅했지만 나사로부터 화성 테라포밍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되자마자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갔다. 그는 불평분자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달성할 수 없는 일은 쉽게 포기할 줄 아는 현실적인 공학자였다. 책임자가 된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화성에서 일할 자동화 로봇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초기 단계의 로봇은 주로 위험하고 단조롭고 지저분한 일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가 사람보다 로봇을 선호한 이유는 명백했다. 로봇은 하루 24시간 일할 수 있었고 거친 화성의 자연 환경에서 버틸 수 있었으며 사람처럼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만약 사람을 화성에 보냈다가 기술적 문제로 죽게 된다면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지구인들의 심리적 반발이 크게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매정한 회계사들 말고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꼬박 5년을 공들인 끝에 지구의 공학자들은 성능 좋은 자동화 시제품을 3가지 형태로 만들었다. 화성 표면을 파고들어 원자재를 수집하는 채굴용 로봇, 원성을 가공해 건축 자재를 만들고 조립하는 건설용 로봇, 그리고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이나 동료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수리용 로봇으로 모두 사람의 모습을 닮은 휴먼 타입이었다. 로봇들은 온갖 종류의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했고 유엔은 전 세계의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1만 대를 생산해 화성을 향해 떠나보냈다.